한 나이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세포 집합체로 본다면 우리의 여정은 이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죠. 그 여정의 출발점으로 가볼까요? 어머니의 자궁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작은 기관, 난소입니다. 난소 안에는 노란 세포가 아주 많습니다. 난포는 주머니 모양 세포 집합체입니다. 표면은 상피세포들이 둘러싸고 각 난포 안에는 미성숙 난모세포가 하나씩 들어있죠. 난소엔 이런 난포가 2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수많은 난포들 중 하나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먼저 난포 표면을 둘러싼 상피세포들이 왕성하게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난포는 급격히 몸집이 불어나죠. 다른 난포들을 밀어내며 원래 크기의 1000배로 성장한 난포. 색깔도 이제 붉은 빛을 띱니다. 난포는 왜 이렇게 커져야 할까요? 난포 안은 빠르게 액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장한 난포의 바깥쪽 상피세포가 터지면 그 여파로 난소벽까지 파열되죠. 덕분에 난자가 난소에서 방출됩니다. 말미잘 모양을 한 자궁관 입구가 손짓을 합니다. 난자가 오길 기다리는 거죠. 이제 난자가 배출됩니다. 이걸 배란이라고 부르죠. 자궁관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 난자는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난자의 지름은 0.1mm, 인체에서 제일 큰 세포입니다. 자궁관의 내벽은 섬모, 즉 미세한 털이 빼곡히 나 있어서 난자가 자궁 쪽으로 이동하는 걸 도와주죠. 난자의 표면을 둘러싼 세포들은 차츰 떨어져 나가고 그럼 난자 표면이 드러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짝짓기 후보들. 정자는 인체에서 제일 작은 세포입니다. 정자들은 시계 방향으로 꼬리를 돌리며 난자한테 달려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맨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드디어 하나가 침투에 성공합니다. 그 순간 난자에서는 효소가 분비되죠. 다른 정자들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정자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죠. 이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전 정보가 담길 새로운 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자의 정핵과 난자의 난핵이 융합해 새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을 핵이 됩니다. 수정란을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정자의 정핵과 난자의 난핵이죠. 드디어 두 생식핵이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그 즉시 세포는 분열을 시작하죠. 인간을 세포 집합체로 본다면 이게 바로 탄생의 순간입니다. 생명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수정란의 내부에서는 세포 분열이 계속되죠. 그 와중에도 수정란은 최종 목적지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자궁에는 닷새 후에 도착하죠. 그리고 착상이 일어납니다. 착상을 하려면 외막을 벗어야 하죠.
착상이 될 무렵 수정란은 벌써 100개 정도의 세포로 분열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 볼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정란은 태아로 훌쩍 자라있죠. 자그마한 얼굴과 손이 보이네요. 임신 5개월째가 된 태아입니다. 탯줄도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탯줄은 태아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죠. 태아한테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모체의 영양분은 태반과 탯줄을 거쳐 태아한테 전달되죠. 임신 5개월, 태아 몸속의 세포들은 이미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임신 중에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하면 태어나는 아이는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얼핏 생각하면 정반대일 것 같죠. 하지만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케이스 고드프리 교수는 임신한 여성 3,000명한테 임신 중 섭취한 음식을 세세히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임신 중의 음식 섭취가 출산 후 아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고드프리는 어머니를 4집단으로 나눴죠. 기준은 임신 중 탄수화물 섭취량이었습니다. 탄수화물 미량 섭취군, 탄수화물 소량 섭취군, 탄수화물 다량 섭취군, 탄수화물 과량 섭취군. 그리고 이 4집단의 산모가 낳은 아이들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조사했죠. 오른쪽 산모 3집단이 낳은 아이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왼쪽, 즉 임신 중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만 섭취한 산모들의 자녀는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태아의 몸속 중요 기관들의 세포에서 어머니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 대응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양 상태를 감지한 다음 거기 잘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DNA를 변화시키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드프리는 냉동 보관된 탯줄들을 분석했습니다. 탯줄에는 어머니 자궁에 있던 시절 아기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죠. 이 세포들은 아이의 비만 성향과 관련해 어떤 걸 알려줄까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이 세포들의 크기는 0.1mm도 안 됩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지금 지방세포로 변신하는 중이죠. 화면 한가운데를 볼까요? 길고 가느다란 세포가 통통하고 둥그런 모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포로 분할을 마쳤습니다. 세포가 만들어낸 지방알갱이들도 안에 들어있군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지방세포 외에도 근육, 뼈, 연골 등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임신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할 경우 태아의 중간엽 줄기세포는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비율이 높아지죠. 우리 몸의 세포는 DNA의 작용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파악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활성 혹은 비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죠. 이런 걸 후성유전학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 미량 섭취군 어머니의 태아는 지방세포를 증가시키는 DNA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머니의 혈관 속 뿌연 안개 같은 건 영양분입니다. 이런 영양분은 태아의 생존에 필수적이죠.
영양분은 태반을 지나 태아한테 전달됩니다. 태반은 자궁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죠. 자루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안에는 어머니의 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태반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비해 보이는 이곳이 태아의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붉은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산호초 같죠. 이 산호초는 태반엽이라는 섬유상 조직이 모인 것입니다. 태아는 여기서 보이지 않죠. 하지만 태아 몸의 일부는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리저리 뻗어있는 태반엽의 내부, 붉은 선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태아의 모세혈관입니다. 여기서 태아까지 혈관이 뻗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반엽의 막은 영양분과 산소를 통과시키죠. 하지만 어머니의 피와 태아의 피는 절대 섞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태아는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분과 산소만 어머니의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죠. 태반엽의 뿌리 부분. 여기서 올려다보면 태반엽은 꽃이 만개한 벚나무 같습니다. 키가 1cm도 안 되는 태반엽. 이 생명의 나무 덕분에 태아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럼 태아는 어디 있을까요? 태반엽의 뿌리 아래에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죠. 태반엽의 뿌리가 하나로 모여 탯줄을 이뤘습니다. 태아는 세상으로 나갈 때까지 여기서 자랍니다. 그때까지 태아의 세포들은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경험을 공유하죠. 그리고 전달된 정보에 따라서 어느 유전자를 활성화시킬지 결정합니다. 지방세포는 왜 분화됐을까요? 다이어트로 어머니의 혈액 속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해보죠. 태아는 그걸 바깥 세상에 먹을 게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활성화 비율을 높여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하죠. 혹독한 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태아의 세포들이 변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먹을 게 차고 넘치는 요즘 세상에서 지방 저장 능력은 비만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 생존 확률을 높이는 똑똑한 세포.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나온 뒤에도 우리 몸속 세포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해 적응 방법을 마련합니다. 물론 그 목표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세포들은 피부에도 있습니다. 이건 멜라닌 세포, 흑갈색 색소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화면 속 검은 점들이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이 많으면 피부색이 어두워져 자외선이 잘 차단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소장 속의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몸속에서 제일 수명이 짧은 세포들이죠. 이 세포들의 이름은 상피세포. 덕분에 장 내부 표면은 수없이 많은 미세돌기로 촘촘하게 메워져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아래에서 새로운 상피세포가 돋아나며 위에 늙은 상피세포를 밀어내죠. 그래서 우리 소장 내부는 항상 새 상피세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 중에 수명이 제일 길고 제일 크게 변하는 건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가장 오래 베일에 가려졌던 세포이기도 하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프 리크트먼 박사는 그 베일을 벗기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뉴런은 아주 복잡한 장치입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뉴런만큼 복잡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가 지구상에서 제일 복잡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리트먼의 연구팀은 뉴런들의 모양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내놓은 경이로운 영상들을 한번 볼까요? 연구팀은 생쥐의 뇌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를 아주 얇게 점이는 것이죠. 사람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두께로 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점인 조각 하나하나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고 뉴런에 제각각 정해진 색을 칠하죠. 이렇게 2년을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3차원 모형을 만들어냈죠. 이 육면체가 실제로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0.024mm, 높이는 0.012mm죠. 현미경을 쓰지 않으면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면 복잡하게 얽힌 뉴런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난 뉴런은 자그마치 1200개 정도. 뉴런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신경세포죠. 한쪽 끝에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조직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걸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이런 뉴런이 8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이 숲을 헤치고 들어가 볼까요? 800억 개의 뉴런이 나뭇가지 같은 걸 뻗고 있는 숲이죠. 큰 가지들은 수상돌기입니다. 수상돌기에서 뻗어나온 작은 가지들은 수상돌기 가시라고 합니다. 각 뉴런에는 이런 가시가 최대 10,000개까지 나 있습니다. 수상돌기 가시는 쉬지 않고 팔을 뻗거나 오므립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뉴런은 일을 시작합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이 뉴런을 볼까요? 수상돌기 가시를 뻗어서 다른 뉴런하고 연결됐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뭔가를 배운 순간이죠. 뉴런이 연결되면 전기 자극을 전달할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전기 자극이 지나갈 때마다 연결은 더 단단해지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길은 끊어집니다. 뭔가를 배워서 기억에 저장할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수상돌기 가시들이 강력한 전기 회로를 만들어내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수상돌기 가시들은 새롭게 연결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뒤에는 이렇게 작은 전기 회로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팀은 학습이 세포 활동에 도움을 받으며 그 과정은 아주 일찍 시작된다는 걸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번 실험 참가자는 아기들입니다. 연구팀은 아기들한테 특정한 음성을 들려줬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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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모두 따. 똑같은 소리처럼 들린다고요? 따. 하지만 우리가 들은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힌디어에는 따로 표기되는 발음이 두 종류죠. 힌디어를 쓰는 사람은 이 두 소리를 쉽게 구별합니다. 이게 증거죠.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팻말 2개를 주고 어느 소리인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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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맞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보죠. 이 캐나다 아기들은 두 소리를 난생 처음 듣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한 종류의 따 소리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다른 따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순간 아기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두 소리를 구분하는지 보는 거죠. 먼저 생후 6개월이 된 아기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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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따, 따, 소리가 따. 바뀌는 순간 돌립니다. 따, 보시죠. 따, 이 아기는 두 따. 가지 소리를 구분하는 것 같네요. 따, 따, 그럼 이 아기는 어떨까요? 따, 따, 역시 성공입니다. 따, 이 실험에는 아기 400명이 참가했는데 생후 8개월 이하에서는 두 소리를 구분하는 비율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힌디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기들이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해낸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놀라웠어요. 즉, 아기들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배울 준비를 하고 태어난다는 뜻이죠. Доброе утро, моя солнышко, такая маленькая, красивенькая. Ты голодная, девочка? Não, du lächelst, alles gut, das ist schön. A mamãe vai te pegar, eu vou pegar esse nenê, vem com a mamãe. 워커 박사의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n't this fun? Look at all the cameras. Yeah. 10개월이 넘은 아기들도 실험에 참가했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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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없습니다. 따, 따,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뚝 떨어집니다. 따, 이유가 뭘까요? 따, 인간은 왜 나이를 먹을수록 언어 학습 능력이 줄어들까요? 이 오래된 수수께끼의 단서가 돼줄 연구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다카오 헨슈 박사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일본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2살 때부터 미국에 산 헨슈는 3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3가지 언어를 사용했던 그는 친구들이 외국어 때문에 고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배우는 능력이 감퇴할까? 헨슈는 궁금증이 생겼고 학자가 돼서는 그걸 연구 주제로 잡았습니다. 당시 주류학계의 가설은 이랬습니다. 아기의 뇌에선 특별한 물질이 분비돼 뉴런의 수상돌기 가시가 쉽게 형태를 바꾸게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 그 물질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2010년 헨슈의 연구팀은 수상돌기 가시의 활동을 줄이는 물질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뉴런에 브레이크를 거는 물질은 링크스1으로 밝혀졌죠. 링크스1과 유사한 화학 물질은 다른 동물도 갖고 있는데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사의 독에 거의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링크스1입니다. 이 물질은 수상돌기 가시 끝에서 수상돌기 가시의 변형 능력을 억제하죠. 새로운 회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헨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본래 형태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연구팀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을 발견했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뱀독하고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라는 점도 저희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뇌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형태 변화를 억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Привет, моя маленькая девочка, как дела? Ты голодная? 신생아 뇌의 뉴런은 아주 활동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뉴런의 활동은 줄어들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지죠. 아기들이 힌디어의 두 가지 따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신생아는 주변의 모든 걸 스펀지처럼 왕성하게 빨아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가 힘들어집니다. 뇌는 왜 수상돌기 가시 활동을 억제할까요? 뱀독과 흡사한 물질이라면 몸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능력이라면 평생 갖고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정한 시기가 오면 수상돌기 가시의 활동을 막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헨시의 연구팀은 생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쥐가 링크스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해봤죠. 그러니까 이 생쥐의 수상돌기 가시는 계속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10개월 후 생쥐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생쥐 중 한 마리의 뇌입니다. 표면엔 검은 점이 뒤덮여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뉴런이 죽은 것이죠. 건강한 생쥐의 뇌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링크스원을 억제한 생쥐의 뇌를 봤더니 치매 환자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더군요. 뇌를 왕성하게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엄청난 에너지와 활발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활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는 과도한 수상돌기 가시 연결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생겨났을 겁니다. 활발한 뇌 활동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도 부작용은 동반된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상돌기 가시를 변형시키면 뉴런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진퇴양난을 해결하기 위해 뉴런은 또 다른 전략을 동원하죠. 미 국립정신보건원의 제이 기드 박사는 아이들이 성숙해갈 때 뇌세포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합니다. 푸른색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왕성한 활동이 멈춘 부분입니다. 활동은 서서히 줄어들죠. 만 4세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감각을 관장하는 부분들이 왕성한 활동력을 잇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작과 언어 같은 복잡한 활동들을 관장하는 부분들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죠. 뇌에서 제일 늦게 분할을 마치는 부분은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이 부분은 늦게 성숙하죠. 왕성한 활동을 늦게 멈춰요. 전전두엽은 판단력, 장기계획, 충동 억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종종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계획을 세우는 실수도 저지르죠. 대다수 어른들은 그런 행동을 나쁘게 보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뇌가 덜 성숙했다는 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력을 늦게까지 유지하면 정신적인 성장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뉴런도 그걸 전략으로 삼고 있죠. 수상돌기 가시의 연결 능력이 중단돼 뇌가 성숙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적 능력을 전혀 확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연구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죠.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Are you guys ready? Yeah. Are you super ready? Yes. I'm so excited. Come on. 이 어린이들은 하모니 프로젝트라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족의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음악 교육을 해주는 프로젝트죠. 악기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참가 어린이들의 나이는 10세 안팎. 수상돌기 가시의 연결 능력이 쇠퇴기에 접어든 다음입니다.
하지만 악기 연주를 배우자 예상치 못했던 소득이 생겼습니다. All right, your first driving. Are you ready? Put it on your first string. Ready, go. Yeah. 하모니 프로젝트는 미 전역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의 학업 성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었죠. LA에서도 범죄율 높기로 유명한 지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노숙을 했던 아이들, 약물 중독 부모와 사는 아이들도 있었죠. 육 6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중 96%가 제때 졸업해 대학에 갔어요. 그 학생들이 사는 지역 고등학교의 중퇴 비율이 50%란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수치죠. 파티마도 그런 학생입니다. 12살 때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그 직후부터 성적이 올랐고 파티마는 의대 예비과정에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 후배들도 가르쳐주죠. 저도 집이 가난해요. 저소득 가정 출신이죠.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모니 프로젝트는 미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하모니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2년간 연구했죠. 음악 수업과 학생들의 집중력, 기억력 향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게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뇌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뒤에는 어떻게 악기 연주를 배울까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뉴런은 어떤 일을 할까요? DTI 스캐닝이라는 첨단 기법을 동원해 학자들은 음악 수업이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했습니다. 이건 2년 전부터 악기 연주를 배운 10살 어린이의 뇌입니다. 연두색 반원은 연결된 뉴런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다발입니다. 하모니 프로젝트 참가 이전과 이후에 촬영한 이 어린이의 뇌를 비교해 볼까요? 뉴런 다발이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각 뉴런의 두께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악기 연주를 배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좋아진 이유는 바로 뉴런의 두께 증가였습니다. 그럼 뉴런은 왜 두께가 늘어났을까요? 미 국립 아동보건 인간발달연구소 NICHD로 가보겠습니다. 더글러스 필즈 박사는 30여 년 전부터 뉴런이 두꺼워지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필즈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그 과정에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죠.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장비로 촬영한 뉴런의 모습입니다. 두꺼운 부분이 드문드문 나타나 있죠. 더 확대해서 보니 이런 부분 주위에는 지방층이 두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뉴런의 축삭이 지방막을 분비했다고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축삭돌기를 둘러싼 막은 뉴런 자체가 아니라 신경악교 세포가 만든 거였죠. 이게 신경악교 세포입니다. 신경악교 세포는 뉴런에 속하지 않는 뇌세포죠. 이런 종류는 특별히 희소돌기 악교세포라고 부릅니다. 이건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뉴런을 두껍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뉴런을 따라 움직이면서 지방질파를 뉴런에 감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초 형성 혹은 수초화라고 하죠. 수초 형성은 뉴런의 작용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수초 형성이 되면 전기 신호가 점프해요. 여기 수초 형성이 된 이 부분에서 수초 형성이 된 다음 부분으로 점프를 하죠. 돌다리를 건널 때처럼 뛰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죠. 네, 정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면 귀로 소리를 구분해야 하고, 눈으로 손가락의 위치를 봐야 하고, 손가락을 정확히 움직여야 합니다. 뇌 속 위치가 제각각 다른 뉴런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용하려면 전기 신호를 아주 빨리 주고받아야 하죠. 수초 형성은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신호를 주고받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것입니다. DTI 스캐닝, 즉 확산 텐서 형상이 포착한 두꺼운 뉴런 다발 아크는 청각과 동작을 제어하는 뇌 속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뇌가 성숙해 새로운 길을 왕성하게 만들지 못할 때도 수초 형성이 되면 뉴런들은 활발한 상태로 남게 되죠.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신호가 자주 오가는 길을 골라 두껍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수초 형성이라는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뇌 속 세포들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합니다. 뇌가 성숙 상태에 접어든 뒤에도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뇌의 다양한 능력은 수초 형성에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수초 형성이 관여하는 학습은 보다 복잡한 학습의 가능성이 높아요. 유년기, 청소년기의 경험은 우리 뇌 속 다양한 부분에서 수초가 형성되게 안내를 해주죠. 덕분에 우리는 제각각 다른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배움에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죠. 하모니 프로젝트는 그걸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말 신나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순 없는데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우린 얼마든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가 도와주니까요. 유전자에 굴복할 필요가 없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모니 프로젝트 설립자는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요 농산물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대 사이에서 한 아이가 조그만 바이올린으로 브람스를 연주하더군요. 사람들은 둘러서서 아이의 연주를 들었고요. 그런데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의 조직원 하나가 그날 그 농산물 시장에 온 거예요. 그 폭력배는 5분 동안이나 아이 앞에 서서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바이올린 케이스에 넣어주고 떠났죠.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 넣는 걸 보고 전 그냥 눈물이 났어요. 자기도 기회가 있어서 악기를 배웠다면 그렇게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하모니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도 그 폭력 조직원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죠. 기회만 주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사람의 세포는 바깥 세상의 상태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아주 많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은 동시다발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러의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레이첼 예후다 박사는 세계적인 PTSD 권위자입니다. 예후다는 임신 중 9.11을 목격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난 여성들의 아기를 연구했습니다. 아기들도 영향을 받았는지 연구했죠. 예후다가 주목한 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신이란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비정상적인 코르티솔 수치는 PTSD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9.11 테러를 겪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증상이 나타난 여성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낮은 건 저희 연구팀도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이 낳은 아기들의 코르티솔 수치까지 낮은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연구 결과는 PTSD가 세대를 이어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스트레스 변화를 알려주는 산모의 혈액 속 성분들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한테도 후속 유전학적 변형을 일으켰다. 예후다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임신 중 다이어트를 한 산모가 낳은 아이들하고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이죠. 그 아기들은 기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방을 더 잘 저장하도록 유전 형질의 발현을 바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포들은 아기가 불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아기들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져요.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포식자가 곁에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포식자가 없는데도 계속 긴장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면 그건 이롭지가 않죠. 매 순간을 긴장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런 후성 유전학적 변형을 물려받았다는 걸 안다면, 즉 지금은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는 걸 안다면 도움이 돼요. 자신의 세포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윗세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려줘서 아이가 자책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몸속 세포들의 작은 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주죠. 세포는 우리의 안과 밖, 과거와 미래를 이어줍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세포 집합체로 본다면 우리의 여정은 이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죠. 그 여정의 출발점으로 가볼까요? 어머니의 자궁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작은 기관, 난소입니다. 난소 안에는 노란 세포가 아주 많습니다. 난포는 주머니 모양 세포 집합체입니다. 표면은 상피세포들이 둘러싸고 각 난포 안에는 미성숙 난모세포가 하나씩 들어있죠. 난소엔 이런 난포가 2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손짓을 합니다. 난자고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난자가 배출됩니다.
이걸 배란이라고 부르죠. 자궁관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 난자는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난자의 지름은 0.1mm, 인체에서 제일 큰 세포입니다. 자궁관의 내벽은 선모, 즉 미세한 털이 이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전 정보가 담길 새로운 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자의 정핵과 난자의 난핵이 융합해 새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을 핵이 됩니다. 수정란을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정자의 정핵과 난자의 난핵이죠. 드디어 두 생식핵이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그 즉시 세포는 분열을 시작. 그러다 어느 날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수많은 난포들 중 하나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먼저 난포 표면을 둘러싼 상피세포들이 왕성하게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난포는 급격히 몸집이 불어나죠. 다른 난포들을 밀어내며 원래 크기의 1000배로 성장한 난포. 색깔도 이제 붉은 빛을 띱니다. 난포는 왜 이렇게 커져야 할까요? 난포 안은 빠르게 액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장한 난포의 바깥쪽 상피세포가 터지면 그 여파로 난소벽까지 파열되죠. 덕분에 난자가 난소에서 방출됩니다. 말미잘 모양을 한 자궁관 입구가 빼곡히 나 있어서 난자가 자궁 쪽으로 이동하는 걸 도와주죠. 난자의 표면을 둘러싼 세포들은 차츰 떨어져 나가고 그럼 난자 표면이 드러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짝짓기 후보들. 정자는 인체에서 제일 작은 세포입니다. 정자들은 시계 방향으로 꼬리를 돌리며 난자한테 달려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맨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드디어 하나가 침투에 성공합니다. 그 순간 난자에서는 효소가 분비되죠. 다른 정자들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정자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죠.